오늘도 감동 가득한 이야기로 가슴 뛰게 할 감동 열차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매력을 담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캐나다로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국제전화를 통해 거칠게 울려 퍼졌어요. 너희가 누군 줄 아냐? 윌슨 가문의 후계자들이 그런 후진국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아버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아버지, 저희는 여기 남을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깊게 들려왔어요. 오드리야, 내가 미쳤구나. 언젠가는 후회하고 무릎 꿇고 돌아올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무릎을 꿇게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라는 것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드리 윌슨이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경험담이에요. 캐나다 의료계 명문가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혹되었는지, 그리고 평생 서양 의학만을 신봉해오던 제 아버지가 어떻게 한국 병원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는지 말이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오드리 윌슨이고 34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집은 의료계에서는 꽤 유명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3대째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리처드 윌슨 박사는 토론토 종합병원의 병원장이시고 캐나다 의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녁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오드리야,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북미에서 살고 있단다.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 기술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 특히 아시아 같은 곳들은 아직 멀었지. 이런 말씀을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서양 의학이 세계 최고라고 믿게 되었어요. 하버드 의대에 진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들은 늘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강조하셨거든요. 동기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아시아 의학에 대해서는 전통 의학은 미신에 가깝다거나 기술적으로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제 동생 이사벨라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사벨라는 저보다 3살 어린 31살이고 역시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어요. 저희 자매는 늘 아버지의 자랑이었죠. 윌슨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훌륭한 딸들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작년 봄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캐나다 의학협회에서 아시아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국 교환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조금 신기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생각보다 발달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사벨라와 함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한국이라고? 오드리야, 이사벨라야, 너희가 정신이 나갔니? 우리 가문의 딸들이 왜 그런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거지?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아직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나라야. 너희가 거기서 뭘 배우겠니? 오히려 잘못된 의료 관행을 보고 올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저는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설명회에서 본 한국 병원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생겼죠. 정말로 한국의 의료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낮을까 하는 궁금증이요. 이사벨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언니,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안 될까? 어차피 한 달이잖아.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돌아와서 역시 북미 의료가 최고야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결국 저희는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만류하셨죠. 너희가 후회할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존스 홉킨스나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수를 받는 게 100배 나아. 출발 전날 밤에도 아버지는 저희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오드리야, 이사벨라야, 아직 늦지 않았어. 마음을 바꿔라.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의료 환경에 있는데 왜 굳이 뒤처진 곳에 가려고 하니?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표를 끊고 짐을 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견디고 와서
역시 캐나다가 최고야 라고 말할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견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은 이 나라의 의료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깔끔한 애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도 이사벨라와 한 달만 버티자고 속삭였던 기억이 나요. 첫날 배정받은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토론토 종합병원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물이 크다고 의료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첫 주에는 응급실에 배치되었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응급실에 와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심지어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 간호사가 즉시 달려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는 3분 안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쇼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지켜보니 정말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응급실 의사 김철수 선생님이 환자를 보자마자 CT 찍고 MRI 준비, 수술실에 연락을 동시에 지시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각 검사마다 승인받고 대기하는 시간만 몇 시간씩 걸리는데 여기서는 1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환자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행정적인 절차는 나중에 처리하면 되죠. 둘째 주에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중환자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가족이라도 하루에 두세 번 각각 30분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족 중 한 명은 24시간 내내 환자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중환자실 안에 보호자용 간이 침대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의심스러웠는데 오히려 감염률이 캐나다보다 낮다는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담당 간호사 박미영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도 치료팀의 일원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중환자실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환자의 모든 생체 신호가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사 사무실, 심지어 의사들 개인 휴대폰까지 전송되더라고요.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1분 안에 의료진이 달려와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박 간호사님이 환자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장비 투자는 아끼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환자실 의사들의 회진 방식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주치의가 하루에 한두 번 와서 차트 확인하고 가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는 2시간마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러 와요. 그것도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가족들과도 상황을 공유하더라고요. 셋째 주에 제가 본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아과에서 연수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5살 정도 된 아이가 고열로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담당 의사인 이지영 선생님이 밤 12시가 넘어서도 병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미 처방도 다 내리시고 간호사들이 잘 돌보고 있는데 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계속 울어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 텐데 제가라도 옆에 있어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이 선생님은 새벽 3시까지 그 아이 곁에 앉아 계셨어요.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의사가 진료 시간 외에 환자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거의 금기시되거든요. 법적 문제도 있고 감정적으로 개입하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진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사가 환자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주에는 수술실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주치의인 강민호 교수님이 수술 전날 밤에 환자 가족들과 2시간 동안 상담을 하시는 걸 봤어요. 교수님, 이미 수술 동의서도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강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가족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안심할 때까지 설명해드려야 하죠. 수술대에 오르는 건 환자지만
걱정하는 건 가족 전체니까요. 수술 당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4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는데 강 교수님이 중간에 한 번도 수술실을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가시고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더라고요. 교수님, 잠깐 쉬시면 안 돼요. 제가 걱정되어서 물어보니까 환자가 수술대에서 14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저라도 같이 버텨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강 교수님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가족들에게 가서 수술 잘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환자 아버지가 강 교수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이사벨라와 이야기했어요. 이사벨라야,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이사벨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같은 생각이야. 기술적인 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선 부분들이 많아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환자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최첨단 의료 기술에 좋아하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감동적이었거든요. 한 달의 연수가 끝나갈 무렵 저와 이사벨라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갈 비행기표가 이틀 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 나만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여기서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 이사벨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사벨라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의료 시스템이 캐나다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 맞아 언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연수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혹시 여기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담당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대부분의 외국 의사들은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설명해 주신 바로는 외국 의사 자격 인정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일정 기간 연수를 더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도 의사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익혀야 하거든요. 저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께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연수 잘 끝났으니까 빨리 돌아와.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아버지, 한국에 더 있기로 했어요. 여기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너희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 가문의 자부심을 버리고 그런 곳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아버지,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의료 시스템이에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도 완전히 달라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오드리야, 이사벨라야, 너희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한 달 있어보고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장 돌아와. 아버지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마음은 정해졌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이곳 의료진들에게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봤어요. 이사벨라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너희가 미쳤구나. 윌슨 가문의 후계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좋아. 후회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많이 울었어요. 가족과의 갈등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최첨단 의료 기술에 좋아하는 저희가 평생 꿈꿔왔던 의료의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했어요. 연수 기간을 연장해서 1년 더 있기로 했고요. 이사벨라는 지역 의료 봉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언니, 여기서는 의사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까지 챙기더라.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간 이식 관련 연구를 더 깊이 하고 싶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한국 의료진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할 때 저희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환자를 하나의 케이스로 봤다면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걱정까지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어요. 가끔 어머니를 통해서 안부를 전해 들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의 삶이 2년째 접어들었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온 급한 연락이었는데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세계적인 투자회사 회장인 에드워드 밀러 씨가 간 기능 부전으로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밀러 회장의 아들 마이클이었어요. 오드리,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해봤는데 연결이 안 돼.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미국에서는 생체 간이식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 수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밀러 회장은 70대 초반으로 나이가 많아서 미국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었고 생체 간이식이 유일한 해답이었죠. 그런데 미국의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80% 정도였어요. 위험도가 높았죠. 마이클, 잠깐만 기다려.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 저는 급하게 서울대학교 병원 간이식센터로 달려갔어요. 제가 2년 동안 연구해온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강민호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교수님이 진지하게 들어보시더라고요. 환자 상태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우리 센터에서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생체 간이식 성공률이 98%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캐나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께 직접 연락을 드렸죠. 2년 만에 처음 하는 대화였어요. 아버지, 저예요. 오드리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오드리야, 왜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밀러 회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큰 수술을 한국에서 한다고? 아버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연구한 결과예요. 이곳 간이식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며칠 후 아버지와 밀러 회장 가족들이 서울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2년 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제 선택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오드리야,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많이 변했구나. 저도 아버지가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밀러 회장을 검진한 결과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강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미국에서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대요. 하지만 한국의 최신 기술이라면 시도해볼 만하다고 하셨죠. 리처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술은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오드리 선생님이 이 분야 연구를 깊이 해오셨거든요. 강 교수님이 아버지께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신 것 같았어요. 오드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네, 오드리 선생님은 저희 팀의 핵심 연구원이에요. 특히 고령 환자의 간이식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버지와 저는 병원 로비에서 오랜만에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오드리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여기 있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오늘 이 병원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구나. 아버지, 저는 여기서 진짜 의사가 뭔지 배웠어요.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법을요. 저는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놨어요. 수술 당일, 저는 강 교수님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밀러 회장의 생체 간이식 수술이었는데 기증자는 그의 큰아들 마이클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거든요. 수술은 무려 16시간이나 걸렸어요. 중간에 여러 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강 교수님과 저희 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연구해온 새로운 봉합 기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강 교수님이 수술복을 벗으면서 완벽한 성공이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동안의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이클이 제 손을 붙잡고 오드리,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잃을 뻔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어요. 중환자실에서 밀러 회장이 깨어났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제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오드리야, 아버지가 틀렸다. 너희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여기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곳이구나. 의사의 진정한 모습이 여기 있었어.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국에 일주일 더 머물면서 병원 곳곳을 둘러보시고 의료진들과 대화도 나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강 교수님께 제 딸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 간의 의료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강 교수님이 아버지를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의료 스타트업 단지로 안내해드렸을 때였어요. 거기서 인공지능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업이나 로봇 수술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고 라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아버지를 송도국제도시로 모시고 갔어요. 거기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아버지와 오랜만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거든요. 오드리야, 이 나라는 정말 신기해. 골프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시스템적이야. 우리가 무시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마지막 날에는 강 교수님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제주대학교 병원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견학하러 가신 건데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감탄하셨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캐나다의 오지 지역 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어라고 하시면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강 교수님께 제 딸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 간의 의료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달 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국 캐나다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국제의학학회에서 21세기 최고의 의료 혁신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공개 발언을 하셨죠. 이사벨라와 저는 그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느끼고 있거든요. 때로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는 정말 무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몇 달 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국 캐나다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국제의학학회에서 21세기 최고의 의료 혁신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공개 발언을 하셨죠. 이사벨라와 저는 그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느끼고 있거든요. 때로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는 정말 무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